부처님 오신 날 특집 청평사의 재발견 제2부 청평사 설화와 고려 정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윤석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의 유서 깊은 사찰 청평사에서 운둔하며 수행했던 거사불교의 대표적 인물인 이자현의 불교 사상과 상사뱀 설화, 고려 정원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강원대학교 사학과 홍석익 박사,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노성호 박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홍석익 박사는 청평사에 대한 역사 고고학적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홍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노성호 박사는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에서 강원의 역사문화 인물에 대한 연구와 선약에 힘쓰고 계십니다. 노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청평사의 역사 이자현이 춘천으로 오게 된 배경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자현으로 대표되는 거사불교와 청평사 공주설화 그리고 고려 정원에 대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거사불교, 요즘 말로 하면 생활불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노 박사님, 네. 거사불교의 핵심은 그럼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원래 거사라는 말은요, 원래 인도에서 4가지 계급 중에 네. 상공업에 종사하는 바이샤 종족을 의미했는데 이게 불교에서는 출가하지 않고 가정에 있으면서 불문에 귀의한 자를 말합니다. 네. 자, 북송대에 편찬된 조정사원이라는 책의 제3권에서는 거사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4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첫째는 관리가 되어서 출세하려고 하지 마라. 둘째는 욕심이 적게 가져서 덕을 쌓아라. 세 번째는 재산을 소유하고 크게 부유해라. 네. 네. 그리고 4번째는 도를 지켜서 스스로 깨달아라. 이 4가지 덕, 4덕으로 이제 통칭을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유명한 거사들이 많이 계신데 인도는 유마, 현오, 선제 이런 거사들이 있고요. 중국은 더 많죠. 뭐 부대사, 유겸지부터 시작해서 승원, 사영운 그리고 양나라 무제, 임금이죠. 양무제, 네. 왕유, 백거이 그리고 한국으로는 부설, 이자현, 이규보 그리고 일본에는 성덕태자 등이 역사에서 보여지는 유명한 거사들입니다. 그렇군요. 자, 중국에서는 주로 불경의 번역, 불사에 종사하는 모습으로 거사들이 비춰지고 우리 한국에서는 깨달음과 참선운동에 일생을 바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네. 일본에서는 불교를 처음 시작하는 모습 등으로 종종 투영되고 있습니다. 불교 교단의 주역으로서 수행과 교화, 연구활동을 전개해온 승려, 출가하신 분들이죠. 승려와는 달리 교단의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위치밖에 가질 수 없었던 소위 제자 불자들이 개인적인 출신 성분과 수행, 교화 활동을 통해서 이제 그 화력이 두드러진 이들이 등장하게 되는 게 이 고려 시대인데요. 네. 왜냐하면 당시 고려 사회는 불교가 아주 일반화되어서 문인 관료나 일반 유학자들도 거의 모두가 불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자현은 청평거사라 또 본인이 스스로 부르며 불교 교리의 연구와 참선 수행으로 일생을 보냈던 거사죠. 종교의 어떤 구분을 좀 없앤다면요. 네. 생활 종교의 한 모습을 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어요.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홍성익 박사님, 불교사적으로 봤을 때 이 이자현 거사불교, 생활불교 법맥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사찰을 얘기할 때는 출가성, 이제 네. 삭발성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의 이제 그 스승과 제자 관계를 법맥이라고 하는데요. 네. 청평사는 사실상 창건주의 각 중창주인 이자현은 스님이 아니라 거사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근데 이자현 거사는 출가가 아니었는데 그 비문 뒷면에 보게 되면 조원과 지원이 이제 그 비석을 세우고 비석을 글씨를 새겼다 이런 게 나와요. 그 글씨를 쓴 사람은 김부식의 동생 김부철이 글을 짓고 글씨를 쓰는 것은 신품사연의 한 사람인 탄현이 글씨를 쓰고 뒷면은 대거국사 의천의 그 상사였던 해소가 글을 짓고 글씨는 탄현이 쓰고 근데 여기서 등장인물들이
김부식의 동생 김부철을 제외하고는 다 출가승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평사 이자연 거사의 법맥은 거사불교에서 거사로 법맥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거사불교가 출가승의 법맥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청평사가 이자연 거사가 거사불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문수사 장종비를 쓰는 행촌 이암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네. 행촌 이암 역시 제가자예요. 그래서 행촌 이암을 거사불교로 보고 네. 또 조선 초기에 김시습이 들어와 살죠. 네. 근데 김시습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출가선을 볼 것이냐 제가자로 볼 것이냐 하는데 저는 김시습을 출가자로 봤는데 일반인들은 이제 제가자로 보죠. 근데 그 제가자로 본다고 하든 출가자로 보든 어쨌든 간에 청평사라고 하는 것은 이자연, 행촌이암, 김시습 이런 그 당대의 거목들이 청평사의 법맥을 한 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법맥이 연결되진 않지만 네. 청평사 거사불교의 어떤 인맥사를 볼 수 있지 않느냐. 김시습은 설잠이라는 호를 가지고 한두 차례의 세상 나오긴 하지만 설잠이라는 법명을 가지고 무량사에서 입적을 하고 이 무량사에 김시습의 부도가 만들어졌고요. 네. 또 김시습이 청평사에 왔을 때 매월당 집에 보게 되면 항매라고 하는 스님을 가리키고 있고 그 항매라는 스님을 용문사에서 조선 전기의 거승이었던 부용영관이 김시습의 제자 항매한테 공부하러 온다는 얘기를 동사열전에 실려져 있는 거 봐서는 네. 이 김시습 또한 청평사 법맥에서 빠질 수 없는 네. 즉 청평사 거사 불교의 법맥, 인맥 여기서 아마도 이 특징을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자와 출가자를 넘나들면서 그동안 법맥, 인맥이 이어져 왔고 예. 그것이 지금의 생활불교, 생활종교의 모습으로 끝에 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잠깐 역사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설화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조경사적인 측면을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상수 감독의 영화 생활의 발견을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홍상수 감독이 청평사의 상사뱀 설화를 모티브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의 일부를 축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극계에서 잘 알려진 배우 경수. 평소 친한 감독을 믿고 영화에 출연했는데 흥행이 시원치 않다. 러닝 개런티를 우겨서 100만 원 딸랑 받아내고 충동적으로 여행을 떠난다. 경수는 선배를 만나러 춘천에 간다. 선배와 경수는 진하게 한잔하고 다음 날 청평사로 가기 위해 소양강댐 선착장으로 간다. 글 쓰는 선배는 청평사를 잘 아는지 상사뱀 설화를 청평사 가는 유람선에서 들려준다. 선배, 그럼 그 청평사에 있는 회전문은 뱅뱅 도는 거야? 그냥 보통 문이야. 별거 없어. 그럼 뭐하러 청평사에 올라가? 그냥 뭐 배 타는 거지 뭐. 저기 회전문이 왜 회전문이냐면 중국 당태종 알지? 당태종한테 평양공주라는 딸이 있었거든. 근데 한 총각이 그 평양공주를 너무 사모해서 상사병이 걸린 거야. 왕이 기분이 나쁘니까 죽여버렸어. 그런데 죽은 후에 그 총각이 뱀으로 환생했는데 뱀으로 환생한 후에 공주의 몸을 칭칭 감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공주가 답답하지, 힘들고. 근데 한 도사가 내려와서 조선의 청평사로 가보라 그런 거야. 청평사로 갔는데 청평사 앞에서 공주가 이런 거지. 제가 밥을 얻어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랬어. 그리고 들어가더니만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뱀이 안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거든. 근데 갑자기 천둥이 치면서 소나기가 내리면서 막 무서워서 도망을 갔거든. 근데 도망을 갈 때 돌아갔던 문이 회전문이래. 공주는 몸에서 뱀이 떨어져 나가자 시원하기도 하고 가련해서 상사뱀을 묻어주고 이런 사실을 당태종에게 알렸더니 당태종은
공주의 혼인 때 쓰려던 금덩어리 3개를 줘서 법당을 세우게 했다. 공주는 청평사 가는 길에 있는 구성폭포 위에 3층 석탑을 세워 부처님 공덕을 찬양하고 돌아갔는데, 그런 연유로 3층 석탑을 공주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언제부턴지 청평사 매표소를 지나 조금만 올라가면 뱀이 공주를 칭칭 감고 있는 모습의 조각상이 있다. 공주의 오른손바닥 위에 있는 뱀머리가 고개를 돌려 공주를 보고 있고, 공주는 상사뱀에게 얘기하는 듯한 모습이다. 청평사 입구에는 회전문이 맨 앞에서 대문처럼, 일주문처럼 자리 잡고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영화에서 경수와 선배는 유람선에서 내린 뒤 청평사를 향해 가다가 선배가 아는 사람을 만난다. 어떤 인연인지 선배는 청평사로 안 가고 돌아가자고 한다. 아깝다. 영화에서 그림자 연못도 보고 청평사 회전문도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청평사는 영화에서 한 커트도 안 나온다. 그렇지만 우리는 청평사를 소개하는 김에 가이드에게 회전문 안내를 듣고 떠나자. 자, 여러분, 이 건물이 회전문입니다. 뱅뱅 도는 문짝은 없지요? 청평사 회전문은 조선 중종 12년 1557년경 보우대사가 청평사를 대대적으로 중건할 때 건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서 회전문이라는 이름은 상사뱀이 윤회를 벗어나 해탈했다는 전설도 전해집니다만, 회전문의 본래 뜻은 불경을 넣은 책장에 축을 달아 돌릴 수 있게 만든 윤장대를 돌린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윤장대는 팽이처럼 돌릴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것을 돌리면 불경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하네요. 불경은 사실 일반인들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지며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글자를 모르거나 불경을 읽을 시간이 없는 신도들을 위하여 만들어진 윤장대처럼 이 회전문도 드나들 때마다 불경을 읽는 의미와 같다 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군요. 잘 아시겠죠? 경수와 선배는 춘천에서 무용을 하는 명숙을 만나 청평사 대신 공지천에서 오리배를 탄다. 그리고 술을 마시는데 경수와 명숙은 눈이 맞는다. 선배가 좋아하는 그녀는 선배가 자리를 비운 틈에 경수에게 호감을 보이고 밤을 같이 보내게 된다. 그녀는 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 그녀에게서 도망치듯 춘천을 떠난 경수는 경주행 기차를 탄다. 그는 스콘니어링의 자서전을 읽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여자 선영이 말을 건넨다. 그녀에게 끌린 경수는 그녀를 따라 몰래 경주에서 내리고 그녀의 뒤를 쫓아 집을 알아낸다. 아뿔싸. 그녀의 집 대문은 마치 춘천 청평사의 회전문과 싱크로율 100%다. 그녀를 불러낸 경수는 술자리에서 그가 중학교 시절 그녀를 불량배에게서 구해줬다는 놀라운 인연을 듣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도 밤을 함께 보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경수가 그녀에게 끌린다. 경수는 선영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점점 그녀에게 집착하며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경수에게 선영은 돈을 가져온다는 말을 남기고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질 않는다. 마치 밥을 얻어서 나온다던 설화 속의 공주처럼. 대문 앞에서 소나기를 쫄딱 맞으며 그녀를 기다리던 경수는 포기한 듯 돌아선다. 마치 설화 속의 상사뱀처럼. 그는 느꼈을까? 사랑한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상대는 그 말을 몸을 칭칭 감은 징그러운 뱀처럼 느꼈다는 걸. 영화 생활의 발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홍 박사님, 노 박사님도 이 영화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셨는지 혹시? 네, 봤습니다. 예전에 그 춘천역의 모습도 네, 볼 수 있었고 정겨운 모습이 담겨 있죠. 영화 속에서 보면 소양댐에서 유람선을 타고 청평사 입구까지 가는데 네. 왠지 선착장에서 돌아서 나옵니다. 청평사는 안 나오지만 영화 설명을 듣고 나니까 청평사를 보여주지 않아도 네. 그 상사 뱀과 공주 설화를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이렇게 풀려나갔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요. 노 박사님, 네네. 이 설화는 그럼 언제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자, 사랑을 못 위로 뱀이 되어 사랑하던 사람을 괴롭힌다라는 설화는 용제총화에 두 편 실려 있습니다. 용제총화는 성현이란 분이 1499년에서 1504년 사이에 지은 잡록집으로 1525년 중종 20년에 처음 간행된 책인데요. 네. 거기 보면 홍제추와 여승이라는 제목은 여성 상사뱀의 유형이고 보광사 승려는 남성 상사뱀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남성 상사뱀 유형은 상층 여성을 연모하는 하층의 남성이 상사뱀으로 몸을 바꾸어 처녀의 몸에 밀착하자 견디지 못한 처녀가 상사풀이를 하러 나섰지만 실패해서 함께 죽는다는 비극적인 결말이 일반적인데요. 물론 청평사 유래담처럼 상사풀이가 성공하는 이본도 있습니다. 자, 청평사 상사뱀 설화는 당나라 공주라고 많이 알려졌지만 원나라 순제의 딸이라는 설도 있고 명나라 공주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 명나라 공주가 아버지 몰래 사랑에 빠지자 왕이 청년을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 뒤에 뱀 한 마리가 몸에서 안 떨어져서 상사풀이를 하던 중에 조선에 있는 청평사까지 오게 되었답니다. 공주는 청평사 앞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데 연못의 물이 얼마나 맑은지 자신의 몸과 연못의 그림자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뱀도 연못 속의 공주를 보고 그것이 공주인 줄 착각하고 연못 속으로 뛰어들었다. 그래서 연못을 그림자 연못이라는 의미로 영지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 청평사 계곡에는 공주와 상사 뱀의 동상도 있는데요. 네. 그 동상도 홍성익 박사님이 세우셨죠? 아닙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이제 공주이든 저 청년이든 다 이제 과거에 벌어진 일인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어디까지 우리가 규명할 수 있느냐. 지금도 노조 박사님이 다 소개를 해주셨지만 공주와 청년과의 사랑, 그 중간에 청평사, 또 청평사에 있는 이제 탑을 공주탑이라고 하고 둥그렇게 돌이 깎여 있는 거를 공주탕이라고 하고 그 중앙에 있는 문을 회전문이라고 하고 다 이제 공주서라고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평양공주가 그 명나라, 당나라, 원나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정보는 당나라라고 합니다. 당태종의 딸이라고 하는데 당나라 역사에서 구당서를 보게 되면 구당서에 태종의 아버지 당고조의 딸이 평양공주가 실제로 있어요. 네, 구당서에 보게 되면 당고조의 셋째 딸이 평양공주다. 그래서 그 평양공주가 청년하고 사랑해서 어찌 일반 청년이 황제의 딸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처형했더니만 그 청년이 공주의 몸에 붙어서 안 떨어지니 그야말로 백해 무효해서 청평사 와서 그 이제 그 공주탕에서 목욕을 하고 그 가사불사를 하고 나니까 그 은공으로 청년이 해탈했다. 요게 이제 그 대체로 얘기인데 당태종 때는 600년대라서 청평사가 지어지기 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공주탑이라고 탑은 600년대 탑이 아니라 아마도 한 900년대 이후의 탑이고 그래서 이것이 청평사에 있는 그 문수원기의 글씨가 당나라의 저수량과 닮은 그 왕이지체다. 그 글씨체 그리고 당나라의 순제 황제 태정제 부인
이런 것들이 믹서가 돼가지고 아마 공주설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그 공주설화가 청평사에 인문학적 자료를 좀 풍부하게 하고 있는 네, 것만은 사실이고 네. 청평사의 또 다른 문화 자원으로 현재 소개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예. 네. 기본적으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하고요.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설화 전설이 청평사의 또 다른 유산을 더 네. 풍부하게 한다는 점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예. 네, 청평사는 조경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사찰입니다. 청평사 영지, 그림자 연못을 중심으로 청평사 일원이 거대한 이자연 거사의 도량이었다는 주장이 조경학계에서 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에 구축된 청평사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자현 거사를 만나 보시겠습니다. 청평거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입니다. 연못으로 오세요. 영지에 있습니다. 물이 참 맑습니다. 거울처럼 부용봉이 그대로 비추네요. 좋지요. 새 속에서 모진 풍파 속에서 살다 보면 온갖 허물과 잡념이 심신에 묻을 수밖에 없는데 연못에 비친 부처님 닮은 산봉우리를 보면서 잠시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공간으로 오면 어떨까 해서 용천수가 나오는 곳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지요. 연꽃도 심고 물고기도 넣어두면 어떨까요? 보기 좋을 텐데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제 생각은 비워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비움으로써 채운다. 이해되시나요? 참! 저번에 제게 귀한 예종 임금님의 차를 맛보게 해주셔서 저도 답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라는 차입니다. 아니, 꼭 사약 같습니다. 새까맣게 탄 열매가루인가요? 마시고 죽는 거 아닌가요? 제가 먼저 기미해볼까요? 자, 뜨겁습니다. 쌉쌀한 맛이거든요. 자, 한 모금 해보시죠. 그럼 자, 한번. 아이고, 썰었어. 나는 못 마시겠구려. 고려의 차가 송나라에서 들어왔다면 제가 사는 춘천에는 서역보다도 먼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서 커피가 들어왔습니다. 참선할 때 차가 졸음을 쫓듯이 커피도 그런 작용을 합니다. 한 번 맛들이면 하루에 서너 잔씩 마셔야 하고 또 많이 마시면 잠이 안 와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하여간 새로운 문물을 맛보았습니다, 그려. 커피도 마셔봤으니 답례로 제가 사는 이곳을 한번 둘러보도록 안내하겠습니다. 후대에 이 연못을 어느 시대 누가 만들었나 하고 논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후대에 논쟁이 벌어진다니 좋은 현상입니다. 논쟁 속에 진보가 태어나지요. 내가 만들었으면 어떻고 또 원래 있던 것을 조금 더 판 것이면 어떻습니까? 주변 경관과 잘 어우러지고 또 부처님을 어디서든 볼 수 있게 잘 비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또 형태가 사각형이다, 계란처럼 둥근 게 원형이다 등등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또한 반가운 논쟁이군요. 참선에서 화두를 잡고 수행하듯 연못의 형태는 둥근가 사각형인가, 이것도 화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방편으로 삼는다면 좋겠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연못은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또 아니기도 하다. 어떻습니까? 부디 깨우침으로 이르는 많은 화두를 연못에 던져주면 좋겠습니다. 거사님,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거사님은 10여 개소의 암자와 불당 정자를 지었다고 기록에 있는데 혹시 이곳 연못에 견성함을 비추게 했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꼭 한마디 해주세요.
저 멀리 부용봉의 견성함을 짓고 그 그림자를 이곳에 비추게 했다는. 저기 연못 뒷산 어딘가에 암자를 지었다고요? 힘들었을 텐데. 암벽투성이 아닙니까? 저기 부용봉은. 중국에 있는 현공사도 절벽에 매달리다시피 있는데 우리 고려의 장인들이 그것보다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그럼 그 암자에서 연부라는 스님의 모습이 연못에 비친다면 그것보다 의미 있는 연못이 없겠네요. 살아있는 부처 스님이 연부라는 모습이 비친다. 생부리. 그럼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공은 이 연못에서 부처님을 보십니까? 제 눈엔 바람에 이는 물결만 보이는데요. 바람에 이는 잔물결. 윤슬에도 부처님이 있다면 있는 것이겠지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겠지요. 이자현 거사께서는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십니다. 공부를 더 하고 찾아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마음속에 부처님은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홍성익 박사님, 이자현 거사가 당시에 문수원에 지금 청평사에 만들었다고 기록이 남아있는 곳이 한 10곳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물이나 장소는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 80년대 학교를 다니면서 방학 때 청평 계곡을 거의 뭐 답사를 했다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많이 다녔는데 아마도 지금 견성함은 못 찾았습니다. 거기 아마 없었던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가고 만약에 있었다면 여기 그 현공사가 소개되었는데 현공사의 아주 축소판의 암자가 아니었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양신암은 문헌에 보기를 양신암, 복희암, 견성암, 등운암, 지장암, 시감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져 있고 또 조선시대 그 유산기에 보게 된 원통암, 경운암, 상암 이런 암자들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양신암은 조선시대 때 아주 유명한 환족당 의천 스님이 풍계 명찰을 출가시킨 암자인데 거기에 가면은 환적 의천이 수십 년 동안 솔잎을 빠먹었다고 하는데요. 거기 정말 돌절구 조그만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영원이라고 하는 현재 그 커피숍으로 쓰고 있는 영지 옆에 거기서 한참 올라가면 복희암 터라고 하는 곳이 암자터가 있고 또 이제 절에서 서천 올라가는 곳에 옛날에 부리문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 암자가 있는데 거기가 아마 등운암터가 아닌가 하고 그래서 현재 암자터는 한 5-6군데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 흔적을 찾지 못하는 것 발굴의 뭐 과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예, 하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이 청평사의 의미가 큰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청평사 일대가 고려 정원으로 조경이 됐다는 조경학계의 보고가 있었다는 말씀을 노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이것이 40년이 더 된 보고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81년 한국정원학회에서 정원 양식으로서의 종합적인 조사 연구를 하면서 관심에 초점이 되었는데요. 정원학회는 청평사 일대 곳곳에서 정원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청평사는 거북바위부터 구송폭포를 지나 영지에 이르는 그 중원 그리고 영지에서 복희암 자리까지의 계곡을 남원, 청평사를 지나 선동에서 첩석군과 청평시감 일대인 북원 이렇게 세 구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 옛 정원 양식의 기본을 이루는 것 중 하나가 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영지에서의 정적 수면의 조성을 위한 기법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영지의 수면을 채우는 물은 영지보다 지세가 높은 계곡에서 끌어들인 후에 영지 북쪽 언덕의 첩석군 사이에 낮은 골짜기로 통하여 영지 상단에서 지하로 유입시켜 수세를 물의 세를 약화시키고
바위 속으로 이렇게 복류수로 스며들게 만드는 거죠. 네. 대부분 연못은 물을 연못에 떨어뜨려서 이렇게 채우는 방식인데 네. 청평사의 영지는 그렇지 않고 복류수로 스며들게 했으니까 연못의 파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되죠. 네. 그래서 잔잔한 수면을 유지하게 했고 영지의 투영미를 살리게 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고유정원의 특색은 자연의 축소판을 인공적으로 조성하기보다는 자연경관을 살리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인공적으로 보완해서 네. 최대한 자연의 미를 살린 공간을 얻어내는 데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청평사 정원이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아주 잘 살린 곳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 그림자 영자인데 네. 거울 효과를 처음부터 의도를 한 것이군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사료에 나타난 영지의 형태 또 조성에 관한 기록은 홍 박사님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금 영지를 이전거사가 만들어서 아마 지금 우리 조금 전에 소개하셨던 고산 수식보다 200년이 빠르다고 하는 것이 아마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얘기들인데요. 그 이제 전제가 이전거사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었다는 전제해서 나오는 것인데 문수원기에는 그 사실 전하지 않고 네. 이후의 기록에서 이전거사가 영지를 조성했다고 하는데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 후대의 자료라서 네. 약간의 의심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자료가 쌍지가 나오고 연지가 나오는데 영지는 그림자 영자를 쓰고 있고 쌍지는 두 개를 뜻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영지라고 하는 곳에서 보게 되면 정말 뒤에 날씨가 좋고 뭉게구름이 있으면 뒤에 견성암 토로 생각되는 곳에서 그림자가 영지에 비쳐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좀 더 정밀 조사를 해서 견성암의 흔적을 본다면 아마도 영지의 본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 당시에 1981년도에 여기를 발굴했을 때 아쉬운 점이 연못에 쌓여 있었던 그 매물토를 잘 채로다가 걸러봤으면 아마도 네. 많은 고려시대 유물 같은 게 나오지 않았었을까. 네. 근데 그때 그 발굴 당시 보고서를 보게 되면 흙을 그냥 퍼버렸던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그 당시에 남겨진 몇 편의 사진을 보게 되면 트렌치 조사라고 흙을 걸르질 않았는데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세종대왕릉하고 쇼종대왕릉의 영지를 제가 발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땐 저희들이 발굴한 일부의 그 연못 안에 흙을 채로 쳐서 유물을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지금 청평서의 영지는 현재 위치는 맞는 것 같고 쌍지는 아마도 해저문 앞에가 아닌가. 그때 2001년도에 해저문 주변 지역을 발굴을 할 때 제가 일부러 그 지역을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네. 네. 해저문 밑에 단 양쪽으로 점토지 섞여지지 않은 고 모래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 봐서는 아마도 그걸로 물이 흐르고 더 깊은 곳에 연못이 두 개가 있지 않았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양산 통도사의 구룡지, 해남 대흥사의 무염지, 고성 건봉사의 용사할지처럼 청평사의 이런 영지 연못이 네. 그런 성격으로서의 그 또 다른 정원의 문화, 그 문화의 일원으로서 청평사를 조명할 가치가 또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노성호 박사님께서도 조금 더 보충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홍 박사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자연이 연못을 만들었다는 기록은 아직 찾지는 못했죠. 어디 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얘기한 문수원기를 보면 이자연은 문수원 밖에 다른 골짜기에 편안하게 거처할 수 있는 장소를 지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자연은 청평사의 중심 권역 밖에 암자 말고 네. 당이나 정이나 헌 등을 지어서 청평계곡 전체를 네. 정원으로 꾸며서 일반 사찰과는 다른 성격의 사찰을 경영했던 것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자연지세를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도 늘 같은 수위를 갖고 천단의 봉우리가 연못에 비치도록 영지를 축조하였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라고 네,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청평사를 찾는 분들이 또 부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그것을 갑니다만 이 출간 스님은 아닙니다만 부도가 있음직한데 이 자연 부도에 대한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죠. 홍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제가 그 진락공 영지 옆에 진락공 부도라고 하는 것을 저보고 안내판을 작성하라는 연락을 제가 받고 네. 야, 이걸 진락공 부도라고 안내문을 문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앞에다가 전자를 붙였습니다. 전에 온다. 전에 오기를 진락공 부도. 그리고 문장 맨 끝에 진락공 부도라고 한다. 이렇게 제가 그 회피성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도는 일반적으로 출간 스님들을 다비를 해서 다비를 모시고 난 다음에 출연한 사리를 모신 걸 우리가 부도라고 하는데 이전 거사는 분명하게도 제가자란 말씀이에요. 출가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나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게 되면 금강산에 보게 되면 무학대사의 어머니 부도가 있다고 나오고 전라북도 그 안국사에 가게 되면 세종 때의 행호 스님의 어머니 부도가 건립되어져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수종사에도 그 있고요. 지금 건봉사에도 2기, 강릉 보현사에도 한 3기, 광주 증심사 많습니다. 제가자의 부도가요. 그런데 과연 청평사에 있는 제가자였던 이자연 거사의 부도가 있을 것이냐. 네. 이게 고려시대란 말이에요. 네. 무학대사까지는 고려 말인데 고려시대의 제가자 부도는 아직 알려져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자연 거사는 조선 전기까지 끊임없이 어떤 기록이 나오냐면 이자연 거사의 유고를 시감의 돌틈에 비장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는 부도가 아니었는데 그리고 정시한도 산중일기에서 스님이 이자연 거에서 뼈를 보여준다는 게 나와요. 끔찍하다. 질그레 쓰는 거를. 근데 16세기에 정두원 강원도 관찰사가 청평사 문옥 스님에게 개장토록 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정두원이 살던 관찰소로 왔을 때 당시에 청평사에 문옥 스님이 정말 살고 있다는 기록이 나와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정두원이 이자연 거사의 이 걸출한 지식인을 그렇게 뼈를 유고를 돌틈에 있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청평시감에서 우측으로 한 100여 미터 지점에 있는 작은 부도가 양식상으로 보나 규모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그 부도가 아마도 진락공 이자연의 부도이고 아래에 있는 영접해 있는 부도는 진락공의 부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안을 쓰기를 전 진락공 부도라 했는데 네.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도 아마 앞으로 청평사에 대한 소소한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 진락공 부도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진락공 현재 부도라고 하는 영접해 있는 그 부도는 가운데 탑신부 둥그런 돌이 신북의 마을에서 절구로 사용하던 것을 1980년대 도청의 문화재 개장이셨던 김유한 기장님이 그거를 밝혀내서 현재 위치로 옮겨놓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앞으로도 참 많은 과제들이 쌓여있다는 생각을 말씀 들으면서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네, 은자의 또 청빈의 사찰, 청평사를 있게 한 이자현 거사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좀 끝으로 이 부분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노성호 박사님, 요즘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제 조선 성종 때 서거정이 쓴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엮은 책인데요. 이게 이제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불교와 풍수지리 등을 배격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자, 네. 퇴계 이황 선생이 중종 37년 청평산을 지나가면서 과청평산 유감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일찍이 동국통감을 읽었는데 사신이 자현을 몹시 깎아내렸으며 심지어 그를 가리켜 탐욕이 많고 야비하며 인색하다고 했으니 괴상하다. 네. 어찌 그런 심한 말을 하였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일은 자연히 그 자취를 숨긴 것은 고상하다는 이름을 얻기 위해서였다 하는데 이런 뜻에서 그를 깎아내린다고 한다면 네. 나는 또 그 말을 알 수 없다. 또 자연히 밭을 소유하며 지방의 농부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자인들 어떻게 지렁이처럼 마른 흙만 먹고 물만 마시고 살겠는가? 약을 팔거나 점쟁이 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밭을 갈아 그 노력으로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내용으로 당시까지 이자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모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또 내가 자연히 조정의 부름에 사양한 그를 보니 새로서 새를 길러 종고의 걱정을 면하게 하여 주고 고기를 보고 고기를 알아서 강해의 즐거움을 이루게 하소서 하였는데 슬프다. 새 속에 헐뜯는 자들이 그 사람의 흉금을 어찌 만분의 1이나마 엿볼 수 있겠는가라고 대변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고려의 사관이 의심스러운 것을 빼지 않고 심한 말로 전했고 뒤에 사관이 그것을 경솔하게 믿고서 함부로 논하니 사람이란 의논을 좋아하고 남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이와 같은가라고 한탄한 일이 있습니다. 네. 홍석희 박사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금 태계 이황 선생의 과청평상 유감은 네. 아마 조선 시대의 청평사의 위상을 결정짓는 하나의 그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죠. 네. 조선 시대 1600년대 이후 오게 되면 많은 사대부들이 유람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유람이 극도로 발전하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진경산수화인데 즉 금강산을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의 차이가 금강산을 봤냐 못 봤냐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스승이 갔다 온 곳을 따라가는 게 유람 문화의 하나의 패턴이었습니다. 네. 이 태계 이황 선생이 청평사를 지나가면서 청평사를 못 들리니 참으로 애달도다. 그런데 청평사에 있었던 진락궁 이자연 거사를 동국 통감에서 인색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니 어찌 부와 명예를 지푸라기 줍는 것처럼 쉬운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버린 사람이 네. 어떻게 주민을 갖다가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성품이 인색하고 재산을 축적하게 하였겠는가. 그게 아니다라고 해서 이자연 거사를 높이 숭앙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아마도 태계 선생 이후의 사대부들, 유학자들이 청평사를 찾게 되고 그래서 스승이 칭찬한 이자연 거사를 다시 칭찬하는 그런 계기가 바로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자연 거사를 같은 책에서 두 가지의 관점을 보는 게 네. 고려사 저료 인종 3년조나 고려사 열전 이자연조에 보게 되면 앞에서는 이자연 거사를 오직 채식만을 하고 누더기 옷을 입으면서 검약하고 청정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이렇게 해서 청빈한 사람으로 비유를 했는데 그 다음 문장에서는 성품이 인색해서 재산을 많이 축적하고 물건을 쌓아두고 곡식을 쌓아두면서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다고 하는 네. 그런 양비론을 갖다가 고려사나 고려사 열전에 소개했단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앞에서 이자연 거사를 청빈하고 채식주의자고 누더기 옷을 입고 청정하다고 소개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이자연 거사에 대한 후대의 기록 속에서의 윤색이 조금 가미되지 않았는가라는 네. 그런 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하여간에 이자연 거사 하면은 청빈, 안빈 이거로 대표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청평사를 이자연 거사에 의해서 또 다른 청평사의 명성으로 지정되어지는 인문학적, 정신사적, 지성사적 가치를 높이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록 당시에 어떤 해석으로 인해서 좀 예. 달라진 의견이 들어갔다는 말씀으로 저는 들리고요. 예. 아무튼 청평사와 이자연 거사의 일생도 우리가 다시 보고 또 보고 해야겠습니다.
자, 청평사에서는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8일 가톨릭 주교단이 방문했습니다. 타 종교를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대 속에서 신선한 장면이었는데요. 도후 스님은 발고열악, 즉 고통은 덜어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종교인의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청평사 도후 주지 스님에게 주교단 방문의 의미와 청평사의 앞으로 역할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청평사를 방문해 주신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와 또 산불 화재 이재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세계 평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불교, 가톨릭 지도자가 함께 기도한 택이죠. 이런 모습이 부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좁게는 종단을 떠나서 불교는 다 부처님 가르침을 닦고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넓게는 모든 종교가 다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청평사는 그런 의미에서의 역할도 하고 또 향후 춘천의 불교대학이나 시민 선방도 하고 싶고 문화센터 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청평사를 두루 소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웃을 돌아보는 의미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 간에 서로 존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신선하고 사회적 귀감이 되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어떠셨는지 말씀 끝으로 청해 듣고 싶은데요. 자, 먼저 노성호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는 이틀 동안 청평사에 대해서 저도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원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핏 생각해 보면 어느 정원을 떠올릴까? 5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시대의 민간 정원 중 최고라고 칭하는 것은 전라남도 담양의 소세원이라는 곳이 있어서 많은 이들이 찾고 또 기억하는 곳이죠. 그리고 해남 보길도의 윤선도의 원림이라는 곳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유명한 곳입니다. 네. 이외에도 많은 곳이 있지만 청평사 고려 선원은 저희가 보았다시피 사상적으로는 불교와 도교 등 그리고 서예사적으로도 매우 수준 높은 작품과 인물을 만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경사 측면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정원의 역사성과 또 규모 면에서도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청취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2018년에 천년고찰 우리나라의 7곳이 한국의 산지승원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13번째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이 있습니다. 네. 그 7곳이 어딘지 한번 아시겠나요? 경상남도 양산의 통도사, 그리고 경상북도는 2개입니다. 영주의 부석사, 안동의 봉정사, 그리고 충청북도의 보은의 법주사, 충청남도 공주의 마곡사, 네. 그리고는 전남 순천의 서남사와 해남 대흥사. 네. 이렇게 7개의 사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강원도 사찰은 이제 포함이 되지 그러게 못했죠. 말입니다. 그런데 얼핏 생각하기엔 강원도에 있는 사찰들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사찰만큼 역사성이나 그 사상적으로 중요도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청평사를 통해 배운 것 같습니다. 청평사 이야기를 통해서 청평사가 세계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고 그래서 무심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면서 네.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네, 성찰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홍성익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예,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복원 추진하다가 그만뒀던 행초 이암 선생이 글씨를 쓰고 이기호 선생이 글을 지었던 장경비를 복원해서 한국 서예사에서 늘 거론되는 진락공 중수비하고 장경비가 양쪽에 복원되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10여 개의 암당 정원이 나왔었는데 확인되는 암자 터를 정비를 좀 해가지고 수행자나 뭐 답사객이나 유람객이나 그래서 암자로 가는 길, 암자로 가는 코스를 만들어서 암자와 본사를 드나드는 그 여유, 뭐 힐링,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자연의 청빈, 청정, 뭐 이런 것들의
사상을 이렇게 좀 닮아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네.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앞으로 참 유형무형의 어떤 자산을 우리가 발굴하고 보존해야 할 것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의 더 많은 수고를 좀 부탁드리고요. 홍성익 박사님, 노성호 박사님, 어제와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처님 오신 날 특집 청평사의 재발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영지 주변 큰 암반에 새겨져 있는 문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암강물을 사람들은 오도송이라고 부릅니다. 첫 두 핵은 원효가 당나라로 유학 가는 길에 비를 피해 쉬었던 토굴이 다음날 일어나 보니 옛 무덤이었음을 깨달은 뒤 읊었다는 오도송과 비슷합니다. 영재에 비친 삼라만상과 정화된 맑은 연못을 보며 깨우치라는 개송의 가르침으로 들립니다. 욕심이 나타날 때 욕심에 물든 대상은 나타나며 욕심이 사라질 때 욕심에 물든 대상은 사라진다. 이와 같이 모두 멸하고 나면 어느 곳이나 안락국이니라.